저는 캡슐과 원래도 인기가 매거진에서 해줬지만 올해는 특히나 정말 많은 분들이 와서 정말 즐겁게 열심히 현재 제가 이제 현역에 있으면서 해시를 대표하는 발로딩이라는 기술 정말 공간을 자리를 진작에 잡았지만 더욱 훨씬 더 성대기 보는 것들을 했었고요. 저는 이제 미술적인보다는 아닌데 영감의 소재라는 주최 측에서 저한테 꼭 그 외에는 아무래도 코로나 이후에 미술을 포함한 라이프스타일 컬처가 많이 변동하고 있고 저는 이제 오랫동안 콘텐츠와 공간과 경기도 많아서 연구를 실제로 이걸 좀 힘들게 많이 신다는 게 많은 순간을 다시 만들어 왔는데 아마 크게 보면 미술 아트를 콘텐츠 한국에 들어가서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잘 아시겠지만 지금 보시고 있는 것처럼 가장 활성화된 또는 소비자하고 가장 많은 분들에게 이걸 설명드리려면 시장이 제가 어떤 그 연관성 때문에 아마 저한테 선택을 요새한테 매거진을 통해서 이해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제가 시들을 어떤 결론이다 그래서 크게 대안들을 다시 얘기해 방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에도 문제를 가진 사실 아트를 중심으로 한 콘텐츠 통해서 저를 포함한 특히 그것이 디지털이 아니라 공간과 같이 안보이를 했을 때 얼마나 역대적인 얼마나 큰 어떤 다양성을 발휘하는지 그리고 이제 사실 지금 이렇게 폭증한 어떤 저희 공간과 콘텐츠의 말하기 이후에 어떻게 통일을 있을지를 사실 제가 답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콘텐츠를 저도 현역의 입장에서 다양한 내용을 저도 실마리 처리도 하고 혹시 의견도 오시면 다양한 의견도 그런 시간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서울을 대표하는 좋은 장소들, 대림미술관, 나라미무지엄, 성수영방, 가나스센터, 경복궁이 내려다 보이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업 등을 진행했었고요. 서울을 대표하는 또는 영감을 줄 수 있는 또는 우리에게 독특한 체험을 줄 수 있는 공간을 골라서 한 달에 한 번씩 그날의 이슈가 되는 작가와 또는 책을 중심으로 같이 이제 모여서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일단 한 달에 한 번씩 진행을 해왔고 지금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진화시켜서 이제 시내 살롱이라는 프로젝트 시작을 했었는데요. 단순히 책과 작가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전반, F&B, 컬처, 아트, 디자인 그러니까 많은 우리들이 좋아하는 라이프스타일 분야로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서 조금 더 깊숙이 그러니까 숫자도 좀 더 줄이고 호스트를 명쾌하게 세워서 조금 더 직접적으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진행해보자라고 해서 이걸 2018년도부터 조금 더 재편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렇게 쭉 진행을 하다가 일회성 행사나 또는 프로그램을 넘어서서 조금 더 고정적인 공간에 콘텐츠를 순환시켜서 주기적으로 큐레이션해서 제공했을 때 오시는 분들이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를 조금 더 제가 테스트를 해보고 싶어서 당시 그 상요셉 아파트라는 40년이 넘은 우리나라 최초의 주상복합 아파트 앞에 되게 오래된 창고가 하나 있었습니다. 독립장보다는 서울시에서 이것들을 홈런트릴지 아니면 새로 리뉴얼할지를 고민할 때 같이 서울시에 후원을 받아서 여기를 리뉴얼하고 1년 정도 주기적으로 매거진처럼 콘텐츠를 계속 바꿔가면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공연을 하기도 하고 때로 전시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브랜드와 협업해서 물건을 내놓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을 했었을 때 이제 어떤 결과물이 나오는지를 다시 한번 테스트하면서 좀 진행을 해봤었던 경험이 있고요. 이 경험을 모아서 제가 올해 정동길에 1930년대에 지어진 신화기념관이라는 건물에 제가 영감의 서재라는 컨셉으로 공간을 오픈했습니다. 여기는 이제 2달에 한 번씩 6주를 운영하는 주제와 콘텐츠를 고르고 그것들을 음악, 책, 그 다음에 브랜드, F&B 같은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를 해서 2시간 단위로 신청을 받고 그 시간을 사실은 시간과 공간을 사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컨텐츠를 어떻게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고 습득을 하고 영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사실은 좀 테스트를 좀 해봤던 그런 기회였고요. 지금 이제 4번째 주제까지 처음에 모던, 사진, 여행, 최근에는 텍스트와 이미지 이런 식으로 주제를 2달에 한 번씩 바꿔가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걸 조금 확장해서 이제 브랜드와 협업도 하고 있는데
엊그제 오픈한 이솝 한남 매장에 제가 펭귄북스와 협업을 해서 이제 서재를 만들었는데 이제 그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큐레이션의 범위를 제 공간을 넘어서서 다양한 브랜드 또는 다양한 공간과 함께 조금 더 협업하는 구도로 이를 가져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트를 포함한 다양한 어떤 저희가 일상적으로 누리고 있는 모든 라이프 스타일이 사실은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 아주 매력적인 컨텐츠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것들을 공간과 결합하는 어떤 노력들을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고, 그리고 이게 저 혼자만의 노력이 아니라 뭐 세계적인 또는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나의 큰 흐름이자 지금 이렇게 키 앞에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 시기에도 불구하고 정말 몸으로 움직여서 방문해서 오감으로 체험하는 것들이 사실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또는 가장 어쨌든 큰 자극을 준 어떤 행위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공간을 더욱 주목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사례들이 지금 형성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실은 이제 공간과 컨텐츠를 결합하겠다는 시도는 사실은 이제 오래전부터 이루어져 왔었었고요. 하지만 특히 코로나가 이제 생기고 나서 코로나와 같이 가는 어떤 시대가 되고 나서부터 더욱 더 깊숙이 또는 더욱더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변용이 되고 있는 시기다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그 전에 제가 이제 작년에 이제 중앙일보 포린과 함께 이제 세계 곳곳에 이제 공간 전문가분들과 함께 컨퍼런스를 열었었는데 그때 코로나가 너무 심하게 사실은 진행될 때여서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공간은 끝났다 또는 누가 이제 공간에서 콘텐츠를 즐길 것인가라는 어떤 회의적인 시각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했을 때였는데 실제로 이제 치타야를 실제로 디자인하시는 분이시죠. 근데 CCC 크리에이티브의 준지 텐디가와 대표라던가 유럽 또는 미주에 계셨던 어떤 다양한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목소리는 코로나이기 때문에 코로나와 함께 사실은 더욱더 감도 높고 좋은 공간들은 진화할 것이고 훨씬 더 사실은 많은 임팩트를 주면서 우리를 사로잡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 한 목소리로 얘기를 했었고 우리보다 조금 더 앞서서 코로나를 겪었던 나라들이기 때문에 더욱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깊었다라는 것들을 그때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대표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애프터 코로나 시대에도 사람들은 자극과 영감을 받기 위해 또는 뭘 원하는지 몰라도 새로운 것을 찾고 싶을 때 본능적으로 공간을 찾아 나설 것이다. 아마 지금 키 앞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모여 있는 것 같은 맥락일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요. 이 현상은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더 심화되거나 더 깊어질 것이다 라는 어떤 그런 전제가 분명하게 지금 실현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굉장히 많은 어떤 다른 양상들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나왔던 얘기들 중심으로 말씀드리자면 그 전까지는 이제 공간을 방문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이제 공간 또는 브랜드 주체들의 목표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그 공간에 모을 수 있는가였을 거예요. 실제로 퍼포먼스를 어떻게 낼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번 전시를 오픈했는데 이번 주에 몇 명이나 오지? 5천 명 와야 될 텐데 라는 방식으로 이제 모든 기준을 설정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후에는 사실은 그 기준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그 기준들 따라서는 사실은 답이 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물질, 자본, 효율, 독점이라는 어떤 키워드로 자유롭게 공간을 방문하는 것이 주 목표였다면 코로나 이후에는 정신, 공감, 참각, 공유라는 가치를 중심으로 안전을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공간에서 무언가를 하는 행위, 그러니까 사실은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이 사실 그 당시에 저희가 내렸던 결론이었고요. 그래서 예를 들자면 현실 공간의 경우 그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는지를 중심으로 놓고 볼 수밖에 없는 집객 집합형이었다면 이제는 시차 분산형으로 뭔가 정해진 시간에 정해진 사람만 들어올 수 있게 한다거나 아니면 쭉 사람들을 퍼뜨려서 뭔가 띄엄띄엄 들어올 수 있게 한다거나 그래서 사실은 이 키워드를 보시면 왜 코로나 시대에 다른 문화 장르가 다 힘이 빠졌는데 유일하게 전시만이 굉장히 부흥하고 큰 힘을 받았는지 사실 알 수가 있습니다. 전시는 특성상 개인이 혼자 보는 게 가능하고 그 다음에 서서 줄을 띄워서 사실은 천천히 보는 게 가능하고 때에 따라서는 숫자를 조절하는 게 가능하고 이런 어떤 큰 장점이 사실은 코로나 시대에 유일하게 전시만이 미래지향적인 어떤 컬처 양식으로 자리 잡게 된 어떤 큰 이유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게 사실은 이제 코로나가 결정적으로 갈랐던 한 국면이라고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고객도 그 이전에는 방문자 중심, 방문자들이 막 들어오게 하는 어떤 방식이었다면 지금도 현재 키 앞에 들어가는 줄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제한되어 있고
물론 제한된 인데도 불구하고 큰 불만 없이 줄 서 계시고 이제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지형도를 바꾼 건데 회원이거나 아니면 정해진 사람, 미리 예약돼 있는 사람 중심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어떤 흐름이었던 건데 이것 또한 왜 전시가 강할 수밖에 없는지를 설명해 주는 큰 키워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규모도 이제 집계 숫자보다는 얼마나 오래 체류하는가. 이것도 사실 전시와 맞물리게 되는데요. 전시는 이제 마음에 드는 작품이 만약 나타나게 된다면 그 앞에서 10분이든 20분이든 1시간이든 머물게 되잖아요. 근데 기존의 예를 들어 영화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패턴대로 보게 해야 되고 음악은 정해진 시간에 끝나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어떤 문화 양식과 내가 스스로 자율적으로 주도적으로 조율할 수 있는 문화 양식에서 사실 이제 전시의 어떤 차이가 사실은 이제 불거지게 된 거고 그게 지금 여전히 유효하고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어떤 큰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동안은 접촉하고 많이 얘기를 나눈 거였다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저희가 토크를 되게 떨어져서 되게 소수가 하고 있지만 이렇게 소수가 모이고 아니면 아예 비대면이라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공간에 자율적으로 어떤 특별한 어떤 지시가 없이도 그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 그 컨텐츠를 온몸으로 흡수할 수 있을지를 중심으로 구축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간과 컨텐츠의 결합, 특히 전시의 결합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어떤 요소일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당연하게 그 전에는 이제 목적 충족형 그러니까 내가 이 공간을 열었으니 또는 이 전시를 열었으니 어떤 효과를 발휘하는지를 뭐 언론 매체든 또 인스타그램에 어떤 올라가는 거든 여러 가지 이유로 확인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사실은 소수의 사람이 오더라도 정말 나 진정으로 여기서 감동을 했다거나 또는 진정으로 여기서 내가 무엇을 느꼈다라는 어떤 작은 어떤 피드백 또는 작은 어떤 평가만 있다고 하더라도 충분히 사실은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이라는 어떤 인식이 점점 더 널리 퍼지고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뭐 기업 또는 연륜 주체 중심이었다면 이제는 당연히 같이 모이는 사람들 또는 같은 관심을 거기 보유하고 있는 팬층이라는 어떤 공동체 중심주의로 사실은 변하고 있고 변해한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당연히 이기적인 경쟁 체계보다는 이타적인 공창 세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코로나가 줬던 어떤 사실 큰 충격을 줬고 우리의 큰 아픔을 줬지만 실제로 문화와 컬처와 전시와 콘텐츠와 공간이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화해야 하는지를 오히려 시기를 앞당겨서 10년, 20년 정도 걸릴 만한 시기를 앞당겨서 1, 2년 만에 임팩트 있게 사실 바꿔냈다라는 어떤 그런 측면으로도 사실은 코로나와 사실은 그 이후의 세계를 바라보는데 큰 잣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 이제 준지 타니가와상을 포함한 다양한 어떤 공간 전문가분들과 얘기를 했었을 때 그렇다면 이런 식으로 코로나와 함께 또는 코로나 이후에 우리의 미래 라이프스타일을 반영하면서 진화하는 공간은 컨텐츠가 반영된 공간들은 어떻게 진화하고 만들어질 것인가? 물론 그때 아직 큰 사례들이 나오진 않았었기 때문에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가능할 거다라는 정도로 언급되긴 했었지만 크게 그 당시에 나눴던 이야기들은 이렇습니다. 이건 오스트레일리아에 있는 버우드 브릭웍스라는 공간인데요. 세계 최초로 지속 가능한 상업 시설이라는 타이틀을 받은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LBC라고 불리는 실제로 건물 자체가 재활용이 가능하거나 아니면 되게 폐기할 때 해가 없거나 그러니까 이런 식의 정말 100%에 가까운 어떤 소재를 써서 건물을 만들었고 그리고 단순히 그것들을 뭐 홍보관으로 만든 게 아니라 쇼핑센터가 가운데 있어요. 마켓과 같은 형태. 그리고 부티크와 주거 공간 그리고 오픈 스페이스도 있는 방식으로 한 사람 또는 한 집단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교류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사실은 지속 가능하게 구현한 어떤 공간이라고 보면 되고요. 심지어 5개 공간에는 도시형 농장과 레스토랑까지 같이 결합되어 있어서 음식을 실제로 거기 레스토랑에서 먹고 마켓에서 판매하고 거기서 거주하고 일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모두 한 좋은 사이클로 사실은 구성이 가능한 친자연적이고 친환경적이면서도 지속 가능한 공간이라는 방식으로 구축이 지금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중입니다. 또 이제 비슷한 사례로 이제 암스테르담 근처에 아메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리겐 빌리지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코로나 이전부터 조금씩 만들어주고 있는데 코로나와 결합되면서 더 지금 이제 확장 가능성을 갖고 만들어주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비슷하게 이제 아까 앞에서 보셨던 호주의 사례와 비슷하게 주거와 커뮤니티와 상업과 농업 공간이 함께 배치가 되어 있고 보시면 온실처럼 구성이 되어 있잖아요. 실제 집도 온실 형태,
그러니까 농장 논실 형태, 그리고 산책하는 어떤 구도나 쇼핑센터 같은 것도 다 그런 형태를 사실 반영을 해서 실제로 우리가 코로나 이후에 안전하면서도 저희가 원래 살았던 방식의 라이프스타일 유지하려면 어떤 방식 진화해야 하는지를 사실을 보여주고 있는 어떤 한 사례로서 그때 진단이 됐었었고요. 이런 식의 어떤 사례들은 세계 곳곳에서 등장을 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사실은 뭐 똑같은 케이스는 아니지만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진화해야 할 것인지를 사실은 바탕으로 그런 어떤 포맷이나 또는 컨셉을 바탕으로 생기고 있는 공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뭐 그 대표적 예를 들자면 저도 이제 초기 작업에 결합했었던 곳인데 뭐 너무 화제가 돼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너무 유명해진 사례라 이제 굉장히 많은 이들이 회자되고 있지만 처음에 이제 더현대서울을 구상하고 또는 더현대서울이 실현겠다라고 처음에 플랜이 발표됐었을 때 사실은 많은 분들이 걱정했던 프로젝트이긴 합니다. 그때 기억하실 텐데 올해 2월이면 우리가 2차 유행이 정말 정점으로 치닫을 때여서 그때 백화점을 여는 게 말이 되느냐라는 얘기가 있었고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사실은 기존의 백화점의 형태를 따를 수가 없는 공간입니다. 그러니까 리처드 로저스 경이 뽕피드 센터를 만드신 것과 되게 비슷한 방식으로 크레인을 동원해서 지붕을 띄웠고 가운데를 텅 비게 만든 그래서 기둥이 하나도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가운데에 이제 빈 공간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공간을 그 당시에 더현대 서울은 오히려 유휴 공간 산책할 수 있는 공간, 쉴 수 있는 공간을 전체 공간의 50%를 넘게 만들어 보자라는 발상으로 그러니까 코로나 이후에 사람들이 어딘가를 방문을 할 때 가장 기본적으로 무엇을 떠올리게 될 것인가? 일단 안전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대규모 숲을 조성을 해놨잖아요. 기본적으로 친자연적인 어떤 그런 성격이나 어떤 그런 어떤 경험으로 훨씬 더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을 느낄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아까 말씀드렸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느냐보다 몇 명이 오더라도 또는 소수가 오더라도 얼마나 오래 머물 수 있는 공간을 만들 것인가 그리고 성공의 포인트를 많은 사람들의 집결이 아니라 얼마나 자율적으로 편안하고 또는 나의 방식대로 그 공간에 오래 머물 수 있을지를 사실은 이제 중심으로 사실은 이제 재편을 하고 짜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완벽하게 구현되진 않았고 또 초기에 이제 너무 화제가 돼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 바람에 약간 애초에 기획에 조금 빛이 바라는 감도 없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화점이라는 되게 천편일률적인 어떤 공간을 사실은 코로나 이후에 어떤 라이프스타일을 반영을 해서 새로운 방식으로 직조를 하고 큰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대표적인 공간이라서 아마 현재 한국에서는 코로나 이후에 주목할 만한 어떤 공간의 흐름들을 실제로 만들고 있고 이후에 많은 백화점 공간들이 변하고 있고 실제로 큰 상업 공간들이 앞으로 어떻게 가고 어떻게 진행되어야 할지를 되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공간이라서 제가 사례로 갖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여기도 앤디 워홀 전부터 시작해서 사실 아트라는 포인트를 사실 공간에 백화점의 어떤 한 구석이라기보다는 아주 중요한 어떤 위치 또는 중요한 어떤 포맷으로 사용함으로써 아트라는 가치가 실제로 공간과 가장 잘 결합할 수 있는 테마 중에 하나다라는 것도 일단 분명히 보여줬던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지금 코로나 이후의 공간을 말씀드리고 있긴 하지만 사실 콘텐츠와 공간이 제대로 이렇게 결합되고 결합된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이유는 사실 이제 브랜딩의 한 요소로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지금 키아프처럼 순수하게 전시를 하는 어떤 공간이 구성될 수도 있지만 사실 굉장히 많은 흐름들이 브랜드가 실제로 나의 철학이나 또는 나의 콘텐츠 또는 내가 말하고 싶은 바 또는 나의 매력도를 보여주려면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TV CF의 시대가 이제 막을 내리면서 사실 이제 기업들이 보통 홍보나 마케팅의 50%를 TV CF에서 왔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TV CF가 이제 붕괴됐잖아요. 물론 뭐 인스타그램이나 SNS에 다양한 영상으로 분화되긴 했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정말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내려왔고 그렇다면 그 이후에 이 마케팅 비용을 사실 어떻게 할 거지라는 되게 단순한 발상도 했고 그리고 디지털이 이제 너무 일상화되면서 디지털과 SNS로 기업을 홍보하고 브랜딩하는 것들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또는 누구나 다 하고 있는데 그러면 나는 어떻게 다르게 할 것인지 라는 것이 사실 되게 중요한 사실은 최근 몇 년 사이에 화두였었고요. 그래서 현재 이제 많은 브랜드나 기업들이 그러면 나의 브랜딩을 공간과 결합해서 또는 공간에 구축하겠다라는 이제 발상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거는 사실 전 세계적인 흐름입니다. 그리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지금 굉장히 많이 펼쳐지고 있고 준비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콘텐츠 공간과 브랜딩을 다른 한 카테고리로 지금 가지고 나와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요. 뭐 대표적으로 이제 한국에서는 공간을 자신의 브랜딩의 어떤 수단과 도구로 가장 잘 사용한 케이스가 바로 현대카드겠죠. 이미 10년 전에 그 당시 디지털이 되게 화두였을 때였고 현대카드조차도 디지털 현대카드를 최선두에 사실 캐치프레이즈로 내세웠지만 이미 10년 전에 그 아래에서 디자인 라이브러리라는 어떤 라이브러리 구축을 준비하고 있었고 실제로 3년이 넘는 기간을 준비를 하면서 라이브러리 디자인 라이브러리 그다음에 뮤직 뭐 트래블 쿠킹 이제 이런 식으로 현대카드가 가장 잘하는 또는 가장 좋아하는 어떤 컬처 그리고 우리를 내세울 수 있는 어떤 컬처 양식은 무엇일까를 처음에 라인업을 하다가 디자인과 음악과 그다음 여행과 음식이라는 네 가지 카테고리를 정리를 하고 그것들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물성이 무엇일까가 되게 좋은 공간과 그리고 세계 어디에 가서도 찾아볼 수 없는 거기다 전문성을 가장 높게 갖고 있는 되게 멋진 책들이라는 발상으로 사실 이제 구성을 했었던 어떤 그런 프로젝트였죠. 그리고 이것과 결을 같이 하는 또는 약간 다른 또는 되게 다양한 의미의 브랜드와 이제 공간이 결합하는 사례들은 지금 계속 펼쳐져 나가고 있고요. 예, 저도 또는 제 주변에서도 사실 이제 그런 어떤 경험이나 또는 프로젝트들은 굉장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거는 이제 저도 살짝 개입했던 프로젝트라서 그냥 갖고 나왔었고요. 스위스에 있는 와치 브랜드인 IWC가 그 당시에 이제 롯데백화점 본점을 리뉴얼할 때였는데 그 5층에 있는 남성관에 이제 보통 이제 브랜드들이 새롭게 매장을 만드는데 IWC는 독특하게 시계를 전혀 배치하지 말고 지금 가장 화두인 F&B 분야의 커피 그래서 센트커피랑 이제 협업을 해서 IWC의 그냥 약간 모티브 또는 영감을 얻을 수 있는 다양한 어떤 블랙이라는 컬러 그 다음에 소재감 지속 가능한 소재 그리고 착륙과 이륙을 베이스로 컨셉을 만든 시그니처 음료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우리의 브랜드 가치를 다른 방식으로 표현을 해보자라고 해서 처음에는 사실은 걱정도 많았고 사실은 반대도 많았었지만 과감하게 제품을 다 빼버리고 정말 커피바로만 순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브랜드들이 공간과 컨텐츠를 어떻게 활용하려고 하는지에 대한 어떤 한 사례가 될 수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왔고요. 그리고 요건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공간인데 물론 코로나 이전부터 사실은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었던 어떤 브랜드인데 그러니까 시스티 세컨즈라는 이제 매트리스 브랜드입니다. 원래는 온라인으로 출발해서 워낙 우리나라는 모 업체가 굉장히 큰 시장 장악력을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서만 판매를 하다가 역으로 이제 공간을 만들려면 어떻게 공간을 만들어야 하는지를 사실은 테마로 잡아서 공간을 구축을 했는데 여기는 그 이태원의 몬드리안 호텔 바로 옆에 언덕을 살짝 올라가면 호젓하게 나오는 곳에 위치가 있고 평범한 2층 양옥집인데 원래 레바논 대사관으로 쓰였던 곳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저 이미지 끝쪽에 보시면 이제 예전 라디에이터 같은 오래된 어떤 건물의 요소들도 그대로 남아 있고요. 최대한 그런 요소와 나무가 주는 편안한 어떤 느낌. 그러니까 매트리스 브랜드라고 해서 매트리스를 소개하고 그 제품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 본질은 편안하고 안전하고 쉴 수 있고 지금 가장 우리한테 필수적인 어떤 편안한 쉼이란 무엇인가를 테마로 건물을 고르고 건물을 리뉴얼을 하고 그 안에 해당되는 뭐 책이라든가 음악, 향, 되게 다양한 어떤 콘텐츠 요소들을 채워서 공간을 만드는 방식. 이제 실제로 이제 브랜드들이 공간을 활용을 할 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직접적으로 우리 제품이 이렇게 많으니까 와서 보세요 라던가 아니면 많은 분들이 와서 체험을 해야지 위에 최고 경영자에게 보고가 가서 이런 효과를 냈구나라는 방식이 아니라 코로나 이후에는 사실은 실제로 정말 매출과 직접적으로 상관이 있는 공간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다르게 진화하고 변해야 하는지 또는 변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여서 제가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살짝 이제 브랜드 얘기까지 같이 덧붙여서 말씀드리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러니까 공간이 이제 너무 좋은데 그게 다시 예전처럼 뭘 먹고 마시고 아니면 잠깐 쉰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공간이 처음부터 어떤 컨셉으로 만들어지고 어떤 컨셉팅이 들어가고 실제로 사람들이 무엇을 여기서 얻을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영감을 얻거나 진화하거나 더 좋아지거나 또는 더 큰 매력도를 갖게 되거나 사실 이제 이런 식의 어떤 조금 더
딥하고 조금 더 깊은 어떤 발상으로 사실은 이제 공간들이 구축이 되어야 사람들이 훨씬 더 큰 매력을 느끼고 실제로 가보고 싶어하고. 그러니까 사실 제가 아까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공간에 대한 니즈가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지만 어떻게 보면 맥도 없는 공간에 대한 어떤 참여도는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 키 앞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몰려 있는 것처럼 맛집을 가더라도 컨셉과 내가 좋아하는 선호도가 분명한 맛집에 줄을 서지만 그렇지 않은 곳은 가지 않는, 사실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 또한 염두에 둬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면 공간은 어떤 매력과 어떤 콘텐츠를 가져야 하는지가 더 뚜렷해져야 하고 처음부터 그 구성이 정말 명확해져야 하는 어떤 그런 시기로 사실은 들어서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제가 살짝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제 그런 흐름들, 저는 이제 트렌드를 분석하고 그것들을 실제로 뭐 컨설팅을 하거나 결과물을 만드는 사람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1930년대에 지어진 저기 천정을 보시면, 제가 이 건물을 처음에 주목했었을 때 일단 정동기라는 곳이 되게 좋았고요. 그 이유가 코로나 이후에 이제 저도 굉장히 지쳐 있었는데 사실은 이제 여행을 가는 게 또 그렇게 만만하지만은 않잖아요. 제주도에 계속 가고 싶기도 하고 물론 강릉도 많이 가고 그다음에 해외는 아직 갈 수가 없지만 그런 식으로도 많이 소화하긴 하지만, 일상적으로 제가 코로나 시기에 저 스스로 안정감을 느끼고 편안함을 느끼고 뭔가 그런 어떤 쾌적함을 느낄 수 있는 곳을 만들고 싶다는 욕구가 되게 강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곳에 사람들 초대하고 싶다라는 욕구도 굉장히 강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뭐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서울에서 유일하게 걷기 좋은 거리, 그러니까 차는 정말 조용히 다닐 수밖에 없고 좁고 되게 많이 걸을 수 있고, 실제로 1900년대 초반부터 지어졌었던 굉장히 많은 유서 깊은 건물들과 현대식 건물이 어우러져 있는, 사실 서울에서 정말 구도시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 거리를 선택을 했고, 그 다음에 저기 천장이 우리나라 최초로 콘크리트 공법이 적용된 건물이거든요. 그러니까 1990년 가까이 처음에 지어졌던 어떤 원래 자취 또는 원래 헤리티지가 남아 있고, 바깥에 있는 벽돌들은 그 당시에 상하이에서 수입한 붉은 벽돌로 쌓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그 매력도가 남아 있는 어떤 이곳에서 뭔가 저는 이제 컨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그래 공간에 컨텐츠를 적용한다고 했었을 때 한 번 만들고 사람들이 이제 한 번 왔다가 다시 안 오는 공간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주기적으로 계속 방문할 수 있게, 또는 주기적으로 요게 방문해서 무언가를 느낄 수 있게 만들 수 있을까라고 하다가 저는 큐레이션이라는, 그러니까 미술에서 많이 쓰는 큐레이션이라는 어떤 용어랑 방식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기에 있는 이제 나무 집기나 이제 여러 가지 것들은 이제 길종상가라는 한국의 가구 메이커가 만들었는데, 되게 가볍게 만들어서 언제든지 이동 배치가 가능하게, 그리고 가드닝 요소를 많이 둬서 이제 실내 화분들 굉장히 많이 뒀는데요. 화분에다 바퀴를 달아서 이동이 가능하게, 그래서 컨텐츠에 맞춰서 내부의 인테리어조차도 어떻게 바뀔 수 있을지를 실험을 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최소한 2달에 한 번 정도는 바뀌어야 뭔가 안정감 있게 운영할 수 있겠다는 결론 하에 그런 방식으로 이렇게 구축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있고, 실제로 이제 예전처럼 이제 인테리어와 컨텐츠 또는 한 건물을 멋있게 만들고 나면 그걸로 됐지라는 발상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되게 비싼 돈을 들여서 화려한 외관을 만들기보다는 주어져 있는 건물, 원래 긴 헤리티지와 역사를 갖고 있는 건물들을 어떻게 지금의 방식에 맞게 매력적으로 바꿀 것인가와, 또한 주기적으로 어떻게 큐레이션이나 또는 컨텐츠의 변환 과정을 매력적으로 제시를 해서 사람들이 끊임없이 방문할 수 있게 만들 것인가. 그러니까 이런 방식들이 사람들이 소수가 오거나 소수가 모인다고 하더라도 앞으로 코로나 이후에는 어떻게 우리가 진화해야 할지를 사실은 조금 보여줄 수 있는 실마리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이 사례도 가지고 나왔고요. 네, 여기서 이제 조금 더 나아가서, 아무래도 오늘 아트페어에 오신 거니까 제가 이제 아트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아까도 제가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코로나 시대에 이런 전시나 아트가 오히려 훨씬 더 활성화될 수밖에 없었는가, 다른 문화 장르가 다 고전할 때 왜 전시라는 장르 또는 아트라는 장르는 이렇게 뭔가 계속 진화할 수밖에 없었는가, 가 사실은 이제 큰 어떤 맥락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트라는 컨셉은 정말 공간이랑 같이 맞붙어서 무언가를 사실 뭐 한국도 이제 많이 바뀌고 있고, 특히 이제 유럽이나 베를린, 뭐 미국 같은 경우는, 뉴욕 같은 경우는 기존의 전형적인 화이트 큐브 뮤지엄에서 점점 더 진화를 해서 미술이 어떻게 더 삶 가까이 다가오고, 또는 공간의 원래 매력도와 같이 맞붙어서 얼마나 다른 방식의 감흥이나 효과를 줄 수 있는지,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실험이 많이 되고 있고, 또는 그것들이 많이 선보여지고 있거든요. 한국도 지금 그 흐름으로 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사례들을 통해서
컨텐츠 중에 특히 아트와 공간이 어떻게 가장 잘 맞붙고 가장 협업을 해서 좋은 어떤 사례들을 만들 수 있는지를 사실 지금 출발 단계에서부터 여기 계신 많은 미술 관계자분들이나 또는 아트에 관심 있는 많은 분들과 함께 고민을 해 나가고 싶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사례를 이제 몇 가지 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마 이제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실 텐데, 이제 뉴욕은 이제 정말 현대 아트의 최전선이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공간과 아트를 결합하는 방식도 굉장히 많은 실험들이 벌어지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고담이라는 한 사례를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이거는 1984년에 당시 창고였던 공간을 이제 모던 디자인으로 리뉴얼한 그러니까 그린치 빌리지에 있는 그러니까 레스토랑입니다. 형태는 레스토랑이긴 합니다. 요게는 뭐 크리스토퍼 르브룬이나 뭐 짐 와트, 소피 칼, 뭐 에드 루사 등 사실 이제 이 작품들 단순히 전시하는 게 아니라 그들과 협업해서 요기에 맞는 작품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작품들 적극적으로 공간 어떤 컨텐츠가 맞물려서 이제 활용을 하는데요. 아트 포 체인지라는 이거는 이제 파인아트 컬렉터들의 모임인데 뉴욕에 있는 여기가 협력해서 한정판 작품을 의뢰를 하고 그 다음에 그 수익금의 20%는 그로우 NYC라는 비영리 단체 기부하는 방식으로 실제 공간의 매력도에 맞는 작품을 사실은 이제 기존의 작품들을 거는 거를 넘어서 이 공간에 맞는 작품들은 어떻게 제작하고 만들 수 있을지 그것들을 이제 컨텐츠 한 영역으로 녹여버린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어떤 근거로 이제 이런 기부라던가 또는 되게 명쾌하고 되게 훌륭한 큐레이션 같이 맞물려서 훨씬 더 서로 작가들도 그렇고 공간도 그렇고 컬렉터들도 그렇고 실제로 이제 뉴욕 시민들까지 모두가 윈윈하면서 이 좋은 어떤 문화적인 어떤 사이클 또는 서큘레이터를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방식으로 사실은 조금 더 진화하고 만들고 있는 공간이라서 조금 이제 오래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곳이긴 하지만 대표적으로 저희가 지향해야 할 어떤 공간의 한 케이스가 아닐까 싶어서 일단 가지고 왔고요. 두 번째는 이제 홍콩에 있는 비보라는 곳입니다. 이것도 또한 이제 레스토랑 컨셉을 같이 갖고 있는 곳인데, 그러니까 소울을 관통하는 할리우드 로드 서쪽 골목 끝에 위치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키스에링, 제프 쿤스, 다카시 뱅크시 등 사실은 이제 홍콩이 워낙 아트 바젤로 되게 아트로 유명한 도시이기도 하지만 정말 지금 현재 아트의 최전선. 단순히 경매가뿐만 아니라 어쨌든 아트의 최전선에 있는 작가들 작품들을 주기적으로 교체하면서 사실 이제 거기서 전시를 하고 실제로 사람들이 바로 식사를 하거나 아니면 쉬거나 하면서 그 아트 작품들을 가까이서 느낄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컨셉을 갖고 있어서 그래서 제가 이것도 한 사례로 가지고 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뉴욕 근처에 이제 행콕이라는 작은 도시에 있는 이제 엉클 브라더스라는 곳인데요. 이거는 원래는 이제 태국 현대예술가인 리크리트 타라바니자라는 분이 원래 먹는 예술이라는 아예 예술의 한 장르를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에서 출발한 공간입니다. 이제 그 당시 1992년까지만 하더라도 역시 이제 뉴욕이나 서구에서도 기존의 전형적인 이제 화이트 큐브라는 정말 일반적인 어떤 미술관이 정말 대세였고 미술은 그런 곳에서 봐야 하는 곳 그리고 미술이란 되게 정중하게 앉아서 또는 조용히 단순히 그림을 그렇게 봐야 하는 곳이라는 어떤 컨셉이었다면 채시 갤러리에서 이제 태국식 커리어 팟타이를 이제 접대하는 프로젝트를 시작해서 전 세계 곳곳에서 태국의 음식과 그 지역의 아트를 결합한 다양한 어떤 프로젝트들 사실 진행을 하면서 새로운 어떤 그런 자극과 영감들을 만들어냈던 프로젝트들을 계속 진행했었고요. 그리고 엉클 브라더스는 최근에 아트 딜러인 개빈 브라운과 함께 행콕이라는 지역의 지역민과의 교류, 그러니까 아트와 지역민과의 교류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이제 그런 공간을 만들어낸 곳이라고 사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올해 3월 이제 코비드 코로나 바로 직후에 이제 뉴욕에 새롭게 오픈한 공간인데요. 가장 최근에 오픈한 공간이라서 일단 가지고 와봤습니다. 더 갤러리라는 역시 뭐 뉴욕은 이제 정말 아트 중심지이기 때문에 이런 식의 어떤 활동과 기획과 구상들이 정말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는데 이 더 갤러리라는 공간 바로 옆에 미슐랭 스타 셰프인 히로키 오도가 원래 이제 스시바를 운영을 하고 있었는데 그 옆에 공간을 아트랑 같이 맞물린 레스토랑으로 사실은 이제 열어낸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전형적인 레스토랑과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뮤지엄 형태이기도 하고 오래된 공간을 리뉴얼했기 때문에 오래된 어떤 그런 뭔가 공간의 느낌도 있고 세련된 작품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피처 아티스트가 같이 결합되어 있고요. 음식과 예술 사이를 연결을 하고 그다음에 로컬과 사람을 잇는 레스토랑의 그 이상의 장소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뉴욕에서 가장 어떤 힙한 장소로 현재 부상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렇게 이제 몇 가지 사례를 쭉 보셨던 것처럼 사실 코로나 이후에 더 심해진 또는 더 강해진 어떤 경향이긴 하지만 특히 아트와 공간을 결합한다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은 사실 큰 흐름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한국에서도 사실은 키아프가 이렇게 활성화되기까지 또는 그 이후 지금 현재 사실은 이제 아트와 결합된 공간에 대한 어떤 새로운 실험 또는 아트 자체를 어떻게 더 친숙하게 또는 더 매력적으로 더 다양한 방식으로 접하게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노력들은 사실은 이제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뭐 일단 뭐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실 한국에서 아트라는 컨셉이 기존의 어떤 미술관에서 조금 더 다양한 컨셉 또는 다양한 방식으로 전개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보여줬던 케이스는 저는 대림미술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림미술관이 효자동에 생기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되게 허허벌판이었던 독서당로에 디뮤지엄이 생기고 그 다음에 오래된 당구장을 리뉴얼해서 구스모아 당구장이라는 새로운 작가들 소개하는 공간을 만들고 그 당시에 이제 인스타그램이 마침 되게 크게 활성화되던 시기였기 때문에 그것과 맞춰서 조용히 보는 전시 또는 되게 엄숙하게 보는 전시를 되게 이슈 중심의 어떤 전시로 사실 바꿔냈었던 대표적인 어떤 케이스였고요. 그 다음에 전시 관람의 대중화 또는 나의 관점이나 나의 감각으로 전시를 본다는 것은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일정 정도 어떤 선구적 역할을 좀 했었다고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효자동 지금은 이제 독서당로 지금 서울숲으로 갔는데 각 지역의 맥락과 미술관은 어떻게 연결이 되고 각 지역의 맥락에 맞는 미술관의 구축은 어떤 매력도와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다른 경험을 갖고 오게 할 수 있는지 를 또한 선두적으로 만들어내고 표현했었던 어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도 대림미술관이 어쨌든 오랫동안 해왔었던 활동들은 되게 한국의 어떤 미술 흐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들 가보셨을 때는 피크닉의 사이가 있을 것 같아요. 피크닉은 사실은 뭐 뭐라고 딱 규정하기가 좀 약간 어려운 어떤 컨셉이긴 한데 어쨌든 아트를 베이스로 한 독한 문화 공간이라 볼 수 있겠죠. 한국에서도 죄송합니다. 화이트 큐브나 어쨌든 미술관을 되게 뭔가 고급스럽게 만든 차원을 넘어서서 오래된 건물을 리뉴얼해서 또는 그 지역 남산 바로 아래 위치한 좁은 골목길 그리고 오랫동안 몇십 년 동안 있었던 오래된 건물의 어떤 붉은 벽돌이나 외양들을 그대로 살려서 미술을 볼 수 있는 공간을 만든다고 했었을 때 어떤 것들이 사실 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실은 그 전부터 이제 많은 가설이나 이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많은 어떤 감론 들박이 있었었는데 사실 이제 피크닉에 중요하게 그런 어떤 한 매력 포인트 또는 한 가능성을 보여줬던 그런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제로 컴플렉스나 회원식당 같은 F&B와의 어떤 특성이 강한 F&B와의 어떤 매칭 같은 거라든가 그 다음에 물론 처음부터 이제 의도한 기획은 아니었겠지만 코로나19가 생긴 것과 맞물려서 그 당시에 명상 전시 그리고 지금은 정원 가든 전시 이런 식으로 전시라는 영역이 공간과 맞물릴 때 그리고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과 맞물려서 우리에게 어떤 위안과 만족감과 영감과 자극을 줄 수 있을지를 또한 이런 식의 어떤 매칭으로 보여줬던 되게 좋은 사례였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주목할 만한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움직임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존의 갤러리지만 저는 이제 국제 갤러리를 꼭 언급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물론 많은 분들이 되게 좋아하시는 갤러리이고 굉장히 전통이 있고 굉장히 의미 있는 어떤 갤러리인데 최근에 이제 리뉴얼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리뉴얼을 하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코로나 이후에 공간과 콘텐츠가 어떻게 진화할지에 대해서 뭔가 되게 좋은 케이스로 잘 결합해서 사례를 만든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총 세 관으로 연결되어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미술관은 그 안에 들어가면 줄 서서 들어가서 화이트 큐브 안에서 경험을 하고 나오게 되면 끝인 어떤 그런 공간인데 세계관을 적절한 위치에 배열되는 세계관을 산책로처럼 연결을 해서 1관에서 이제 산책을 해서 2관을 갔다가 또 다른 컨셉 3관을 가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이제 뭔가 더 자기주도적으로
또는 산책이나 사색과 맞물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사실은 작품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건물의 구도들을 그대로 살려냈다는 것. 그리고 이제 양태호 작가와 협업을 해서 레스토랑과 이제 피트니스 같은 어떤 그런 시설들을 실제로 이제 양혜교 작가의 작품이 걸려 있고 다양한 어떤 작품들 안에서 뭔가 잘 골라진 식사를 할 수 있다는 것과 경복궁의 어떤 줄려 높이에 이제 걷는 사람이라는 작품과 같이 시선을 마주치면서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것. 뭔가 갤러리랑 뮤지엄 또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미술관 또는 미술 또는 아트라는 컨셉을 어떻게 더 다양한 매력도와 또는 다양한 접점과 같이 펼쳐낼 수 있을까? 예, 있어서의 어떤 한 고민의 지점들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미술관의 생각이 들어서 국제 갤러리도 한 사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미술관은 아닌데 이제 한국에서 서서히 이제 이런 곳들이 등장하고 있다라는 어떤 건 한 사례로서 제가 말씀 좀 드리려고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뉴욕이나 홍콩 같은 뭐 그런 어떤 아트가 실제로 깊숙이 일상으로 들어오고 있는 어떤 그런 도시들에서는 특히 이제 레스토랑과 아트를 결합하는 건 너무나 일상적인 그리고 뻔하게 전시만 하는 게 아니라 아트를 중심에 놓고 이제 그 이외의 다른 라이프스타일 요소들을 결합하는 방식들이 계속 진화를 하고 있는데 이건 노년동에 최근에 생긴 곳인데 여기는 뭐 박서보, 김창렬, 이강소, 이우환, 이건용 등 정말 일반적으로 사실 보기 있는 작품들이 실제로 내부에 편하게 일단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것들을 작품을 고정하는 게 아니라 주기적으로 작품들이 계속 바뀔 예정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와인 자체, 그러니까 여기는 레스토랑인데 와인 자체도 굉장히 전문적으로 현대와 전통적인 거기 와인들이 굉장히 와이너리별로 잘 라인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지하 공간인데 뭔가 답답하지 않고 중정이 있는 지하 구성으로 해서 작품을 감상하기에도 식사를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공간을 만들어 놨습니다. 크지는 않지만 현재 이제 서울과 한국에서도 아트가 공간과 결합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진화할 수 있고 진화해야 할지를 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어떤 그런 공간인 것 같아서 제가 예로 가지고 왔고요. 아마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아트를 포함한 막판에 제가 이제 아트 페어라서 아트를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서 설명드렸긴 했는데 컨텐츠 아트를 포함한 컨텐츠와 결합한 공간들은 아마 엄청나게 많이 폭발적으로 생겨날 거고요. 그다음에 코로나 때 그것들을 사람들이 많이 겪었기 때문에 더 좋은 공간에 대한 어떤 갈망, 그 공간에서 오감 또는 나의 온몸을 이용해서 무엇을 체험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떤 니즈는 더 폭증하고 있고 거기에 브랜딩이라는 어떤 것과 결합된 사례들 또한 굉장히 많이 내년 상반기부터 굉장히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고 실제로 서울은 그 격전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례들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와 본격적으로 같이 가야 할 이 시기에 아트를 포함한 컨텐츠를 어떻게 공간과 결합할 수 있을지 또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즐길 수 있을지 네, 이런 것들을 이제 좀 즐겁게 앞으로 고민하고 같이 고민들을 나누면서 이제 많은 작업들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이 키아프라는 정말 현재 한국 사회에서 아트와 컨텐츠가 얼마나 지금 큰 영향을 발휘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 저도 직접 두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현장에서 제가 부족하나마 제가 지금까지 고민해 왔었던 바들 진행하고 있는 것들 또는 주변의 사례들을 이렇게 설명 좀 드렸고요. 오늘 뭐 강연 이후에 물론 들어가셔서 또 되게 많은 작품들을 보시겠지만 그 작품 하나를 감상하는 것과 그 작품이 놓여 있는 공간 그리고 그걸 보는 다양한 사람들 또는 그것과 연결된 어떤 트렌드나 라이프스타일의 흐름 같은 것들을 같이 매칭시켜서 작품들을 감상하신다면 훨씬 더 많은 인사이트와 훨씬 더 많은 어떤 영감, 훨씬 더 많은 새로운 미래지향적인 어떤 프로젝트들을 조금 더 고민하시고 구성하실 수 있을 것일 거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오늘 뭐 되게 오픈된 장소고 많은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조금 뭐 강연을 잘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혹시 궁금한 게 있으시면 혹시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추가로 조금 더 설명을 좀 드릴 수 있으면 네, 질문이 있으시네요? 마이크 켜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저는 그 최근에 지금 현재 대학원생인데요. 네. 최근에 이제 공간 관련돼서 그걸 이론으로 해서 이제 연구를 했는데, 근데 저는 지금 이제 설명 들으면서 예술품이랑 그 예술과 이제 공간을 결합을 하는 이야기를 듣고 계속 이제 약간 긍정적인 이야기만 나오고 하는데, 혹시 공간이랑 장소랑 차별을 두는지, 만약에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계속 공간에 대한 이야기를 나왔는데 왜 장소에 대한 이야기는 언급을 안 하셨는지 그게 약간 좀 궁금합니다. 장소라고 하시면 지역이라던가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술조사는 어떤 식으로 그 논의가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지만 보통 이제 장소라고 하면은 약간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형식적인 그런 공간 같은 형식적인 그냥 물리적인 공간의 의미를 하는 것 같고, 그리고 공간이라고 하면은 약간 사람들의 기억이나 아니면 네네. 추억 이런 것들이 이제 녹아져 있는 그런 곳을 이제 공간이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기 예술계에서도 이렇게 논의가 되는 건지 약간 궁금합니다. 아, 네. 아마 이제 제가 장소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안 썼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더 이제 특히 이제 건축이라던가 그 분야에서는 장소를 더 중요시 여기실 텐데 제가 일부러 공간이라는 단어를 썼던 이유는 일단 현재적으로 매력적인 어떤 포인트를 만들어낼 때 그 콘텐츠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그곳이 있는 그 건물이든 어쨌든 위치든 사실 거기에 굉장한 어떤 좋은 맥락이라던가 아니면 실제로 매력 포인트를 더 더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장치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사실 뜻을 담았었기 때문에 저는 공간이라고 일관되게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제 강연에서는 장소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근데 그것들은 앞으로 조금 더 연구를 해봐야 될 어떤 가치인 건데 지금 현재 저의 생각으로는 사실 현재 한국 사회가 헤리티지가 되게 중요시 여기고 있는 어떤 그런 시점이고, 그 다음에 실제로 매력도를 더하는 데 있어서도 오랜 역사라던가 아니면 어떤 맥락 자체가 사실 굉장히 중요시 여겨지는 어떤 그런 어떤 흐름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의 1차적인 과제는 사실은 한동안 저희는 개발을 하면서 오래된 유서 깊은 공간들을 다 무너뜨려 왔잖아요. 그나마 막아낸 것들이 약간 남아있는 정도이고, 그래서 그런 맥락이 있는 가치가 있는 또는 역사가 배어 있는 공간들을 그것들을 현재적 관점으로 어떻게 재편하는가 또는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낼 수 있는가가 또한 되게 중요한 어떤 지점들이라서 의도적으로 그렇게 말씀드렸던 거고요. 1차적인 제가 생각하는 1차 과제는 여기서부터 먼저 출발을 해서 좋은 공간들을 만들어내는 것, 좋은 사례를 만들어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말씀드렸던 부분은 제가 추후에 2차 과제를 조금 더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아, 아까 소개해주신 좋은 공간들 많이 이제 네, 인상 깊게 보았고 감사하게 들었습니다. 저는 그 대학원 수료생인데요. 논문을 이제 써야 되는데 저기 이 설계하신 공간들이 타겟으로 하는 대상층이 MZ 세대들도 있다고 아까 전에 소개되었는데 네. 그런 유서 깊은 공간에서 MZ 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그런 콘텐츠가 담긴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참고하시는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뭐 평상시의 체험이나 아니면 둘러보시는 디지털 자료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궁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시대 감각을 읽어야지 그 여러 가지 요소들을 조합할 수 있을 텐데 저도 요즘에 많이 고민하는 것들이 이제 오늘 같이 온 동생도 저랑 거의 10살 차이 나는데 아, 네네. 전형적인 어, MZ 세대랑 같이 오신 건데요. 꼰대가 되지 않기 위해서 저를 이제 무언가 좀 저 자신도 이제 갱신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그럴 때 어떤 경험과 자료들 뭐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되시는지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 네. 일단 그 아까 MZ 세대라는 단어를 제가 하나만 쓴 것 같아요. 사실은 근데 저는 예서 MZ 세대를 타깃으로 만든다라거나 이렇게 알고 있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자면 그러니까 밀레니얼과 젠지는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편입니다. 사실은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현재 주력층 또는 현재 문화 시장을 소비하는 이제 주력층이 사실 이제 밀레니얼들이 거의 중심으로 올라오고 있다라는 판단이 들고 현재 이런 어떤 아트 또는 일부 럭셔리 어떤 제품들이 굉장히 뭔가 새롭게 뭔가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또한 사실 이제 그 흐름에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일단 저는 밀레니얼 세대의 어떤 특징은 여러 가지 이유로 우리의 오리진
아까 말씀드렸던 역사적 맥락을 같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이 정도까지 왔는데 그렇다면 우리의 근원은 무엇이고 우리의 헤리티지는 어디서부터 찾을 수 있지? 우리의 오리진은 어디에 있지라는 것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그것을 열심히 찾아다니고 있는 어떤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전 한때 노포가 굉장히 큰 유행을 했었던 어떤 현상이라던가 되게 맥락인 곳에 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욕심 같은 것들이 사실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단순히 우리께 좋다라는 차원은 아닌 것 같고요. 그게 지금의 발식으로 또는 지금의 관점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매력적이고 또는 굉장히 좋은 포인트가 있어야지만 사실은 반응을 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사실 참고하고 있는 자료는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저는 하지만 저도 원래부터 공간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부터 또는 매거진 에디터 때부터 좋은 공간과 좋은 F&B와 이런 걸 찾아다니는 걸 되게 중요한 어떤 업 중에 하나로 여겼었기 때문에 물론 예전에는 코로나 이전에는 해외에서 그런 사례들 뭐 도쿄나 런던, 미국에서 많이 찾았었는데 코로나 이후에 이제 해외를 못 나가서 되게 걱정을 많이 했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을 보고 배우고 그것들 적용하는 게 제 일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하지만 코로나 특히 이제 서울의 곳곳을 중심으로 굉장히 좋은 공간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고 실제로 밀리너들이 주도해서 만들고 있는 공간들도 굉장히 많이 보고 있는데 사실 이제 그런 것들을 직접 조금 빠르게 찾아다니고 가서 여기는 어떤 컨셉으로 또는 어떤 감도나 어떤 디테일로 만들었는지 같은 것들을 제가 역으로 보면서 그걸 통해서 사실 되게 많이 학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가장 좋은 학습 도구는 최근에 이제 제가 생각했었던 이 컨셉에 맞는 이런 어떤 가설에 맞는 장소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그것도 실제로 제가 방문하고 제가 다시 제 그런 것도 해석하면서 뭔가 얻게 되는 어떤 데이터나 결론을 바탕으로 저 또한 공간을 만들거나 또는 컨설팅을 할 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으실까요? 네, 긴 시간 강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오늘 서둘러서 또 줄 많이 줄었네요. 그래도 아까보다. 네, 작품도 많이 보시고 그다음에 또 다음에 또 저희 또 김용주 기획관님의 또 강연도 되게 멋지게 이어질 텐데, 네, 그 강연도 되게 재밌게 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오늘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